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기념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특사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일각에서 기대했던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은 불발됐는데요. 이 시간에는 남북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남북 정상들 간의 만남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냥 불발되고 말았어요. 네,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남북 간의 관계도 별로 안 좋고 자칫 모스크바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에게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 면죄부만 줄 수도 있고 또 요번에 서방의 지도자들이 다 안 가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면 자칫하면 미국이나 우리의 우방들에게 이 한국은 좀 불량 국가들하고도 친한가 보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모스크바 가면은 이제 푸틴하고 친한 좀 불량한 나라들이 많이 오거든요. 물론 시진핑 주석도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김정은에게 면죄부만 주고 성과도 못 거둘 바에는 차라리 안 가는 그 대신에 이제 특사를 보내니까 저는 뭐 아주 뭐 최상책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타당한 결정이었다.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전승 기념 행사 참석을 앞두고 좀 복잡한 셈법을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불참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불참한 배경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푸틴 대통령의 행보와 직결돼 있죠. 푸틴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네 번째 집권 아닙니까? 하면서 강력한 이 슬라브 내셔널리즘 또 자원 내셔널리즘 이런 걸 앞세우고 강대국으로의 복귀 정책이라 할까요? 뭐 그게 러시아판 대국 굴기 정책이죠. 이런 걸 추구하면서 서방하고 관계가 많이 나빠졌고요. 작년 봄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서 크림미아 반도를 합병함으로써 강력한 서방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서방이 이렇게 제재를 하고 미국이 그 제재를 하는 주도국가인데요. 한국이 반서방적인 입장에 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박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는 것은 이번에 불가능했다. 뭐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러시아에 가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겠죠? 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과정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최용해가 특사로 가서 정지 작업을 했고요. 또 러시아도 그 무렵에 그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이 갚아야 할 국가 채무를 상당 부분 탕감을 해주었고요. 또 이 러시아의 대북 정책, 대한반도 정책 자체가 사실 한소 수교 직후에는 상당히 대한민국으로 기울었죠, 그죠? 그러다 지금은 다시 남북한 덩거리 외교로 돌아섰는데 이건 북한을 다시 중시하는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북러 간에는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윤상현 의원이 참석하기로 하면서 좀 북한 고위 당국자와 좀 만남의 어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좀 급이 다르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정은이 지금 가는 것도 확정은 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보면 10년 전에 이제 전승 60주년 기념했는데 당시에 뭐 부시 대통령이나 후진타오 주석 같은 사람은 꽤 오래 푸틴이 만났지만 다른 나라 정상들은 뭐 불과 10분도 안 된 그런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무래도 국제사회에 첫 발을 디디니까 좀 만나주긴 하겠죠, 푸틴이. 그러나 뭐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게 안 되는 게 북러 간의 지금 무역량이 1억 달러입니다. 한러 교역량이 200억 달러. 2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를 능가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위협을 줄 만하지 않고요. 뭐 좋게 보면은 남북로 뭐 가스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철도 연결 같은 거를 김정은이 하고 푸틴이 이제 합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크게 우려할 건 없고요. 그렇게 보면은 뭐 요번에 대통령께서 안 가시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안 되겠지만 9월 달에 또 시진핑이 또 초청을 양쪽에다 하고 있거든요. 9월 초에 만날 가능성은 좀 꽤 있다라고 좀 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9월 달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전승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러시아는 안 가고 중국은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러시아는 멀잖아요. 네. 그 멀리 가서 남북 정상회담하러 간다는 건 사실 좀 그림이 좀 별로 안 좋고요. 예. 베이징은 뭐 가서 김정은이 만나러도 갈 수가 있다 생각되고요. 중국은 러시아하고 달리요. 러시아는 지금 푸틴이 크리미아 반도를 강탈했기 때문에 전 서방으로부터 배척받고 있고, 중국은 그게 아니라 이번에 AIIB 탄생해서 보듯이 네.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선진국들도 많이 가담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중국에는 가는 게 뭐 미국 눈치 꼭 보지 않더라도 갈 수 있고요. 예. 단지 이제 이거는 미중 관계만 볼 게 아니라 중일 관계도 봐야 됩니다. 예. 한일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이제 보고, 예. 그다음에 8.15 때까지 과연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 이 베이징에 가는 것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고요. 예. 한 8월 초쯤이나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뭐 가는 문제. 베이징은 가셔야죠. 네. 지금 사드 문제 관련해서 중국이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이 중국 체면을 AIIB를 통해서 충분히 세워주었습니다. 예.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중국 체면을 세워주었고요. 또 중국은 뭐 우리 제1 경제 파트너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가서 당연히 중국하고 정상 외교를 해야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남북 정상회담이 거기서 열리느냐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아직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예. 북한이 지금 뭐 미사일 쏘고 있고요. 또 개성공단 이 노임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서 남북 간의 대결 구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여건에서 뭐 정상회담 어렵고요. 예. 만약 잠깐 만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우라고 표현해야지 심도 있는 회담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이유는 없다. 비록 그 남북 정상이 만난다 하더라도 저는 예. 뭐 그런 정도로 평가합니다. 예. 그렇다면 뭐 이번에 러시아에서 남북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좀 중요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났다면 당연히 그거는 스쳐 지나가는 조우라고 봐야죠. 예. 앞 사드에 관한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어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가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또 도발하면 한미가 공동으로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So we're not at the point yet where we would begin discussions with anyone around the world.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회담 전에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네. 그런데 카터 장관이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중국을 의식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외교적으로 중국을 의식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저는 이 카터 장관 오기 전에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양국 국방 당국 간의 깊숙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어느 시점에 배치를 결정했다라는 것을 아마 발표할 것이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뭐 아직 공식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저렇게 표현하는 데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깊숙한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사실 보고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당연히 한미 간에 우리가 그냥 동맹이 아니잖아요. 한미 동맹인데 수년 전부터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간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상호 연계성, 상호 연동성에 우리는 강화해야 된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데, 단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미 간의 이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에 있어서 먼저 필요하다 하는 쪽에서 대체로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먼저 사드 필요한데 빨리 갖다 달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엄청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지금 사드 배치의 필요성만 얘기하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다 비용을 대야 되니까 이 경비 문제 가지고 약간의 신경전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AIIB도 우리가 가입을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약간 이거 한국을 놓치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요번에 미 국방장관 오기 전에 뭐 부장관, 뭐 국무부에서 뭐 여기저기서 사드 배치 필요하다라고 막 그렇게 운을 띄웠는데 요번에 저렇게 사드 논의를 안 했다고 한 건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논의는 사실 했지만 발표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기 전에 빌 고트니 사령관 같은 경우도 그 중요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미 당국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긴 했지만 이 발언이 사드 배치를 어떤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아주 액면 그대로 보면 대륙간 탄도탄을 북한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는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지. 이전에 이미 뭐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뭐 이것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에만 무거운 걸 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커드 같은 데도 1톤 정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은 아닌데 미국에서 굳이 미 국방장관이 서울에 오기 직전에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미국한테 꼭 필요하다는 거를 절박함을 강조하는 그런 듯한 모습이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한미동맹이고 정보도 공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같이 상의하고 있는데 정세 판단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생각하듯이 비용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한미 당국 간의 정보에 있어서도 이게 서로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고트니 사령관이 핵탄두 소형화가 북한이 성공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원장님? 물론이죠. 북한이 핵 개발을 해온 게 몇십 년입니까? 그리고 핵실험을 3번이나 했고요. 그리고 소형화를 위한 예비한 소위 투발수단 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광분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 능력이 없다, 아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많고요. KN-5A 저 ICBM급 미사일 저 부분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진척이 됐고 실전 배치가 임박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걸 좀 더 뜯어보면 저게 과거에 그 소련에서 운영했던 SS-25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륙간 탄도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예. 크기도 흡사하고 무기도 거의 같습니다. 예. 이제 그쪽에서 받아서 만든 것이라 보는데 저게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거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예. 굉장히 기동성을 가진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서는 북한이 뭐 소형화, 경량화 이거 아직 아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폐가 많습니다. 제가 보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측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좀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논의 방향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드 논의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요 지금 한 4가지 주장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두 개는 반대론이고 두 개는 찬성론인데 반대론 첫 번째는 이념적 반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미 친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반대고요. 예. 두 번째 반대로는 중국을 의식하는 거죠. 한중 관계가 중요하니까 중국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자는 거고. 세 번째 찬성론은 이 사드 맹목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맹신론이 있어요. 사드만 가져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번째 제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사드는 기본적인 방어 무기라고 생각하고 예. 일단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러나 그것으로 북핵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북 억제책, 그건 방어도 필요하지만요, 응징도 필요하고 선제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는 이런 종합적인 체제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제 네 번째 방향으로 우리 논의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건 한 가지는 말이죠. 이념적으로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네 번째 주장에 계속 편성을 해요. 예. 그 봐 중국 화내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또 사드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왜 사드를 가져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두 번째, 네 번째 주장에 편성을 해서 반대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당국이 잘 구분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OX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이거는 딜레마를 넘어서 트릴레마 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막을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중 관계도 살펴야 되고 이게 또 2조 원 한 포대만 해도 1조 5천억 내지 2조 원이기 때문에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한미 동맹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럼 미국은 갖다 놓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1조 5천에서 2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력도 가지면서 중국하고 관계도 어느 정도 하고 비용도 우리가 가능한 안 되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게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고자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에 꼭 필요한 무기라고 본다. 그러나 남북 간에는 너무나 거리가 짧아서 사드 자체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도 개발을 하고 있다. 우리도 저 LSM이라고 해서 장거리 요격하는 시스템도 지금 개발해서 2020년대 중반에는 배치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개발하는 이유도 알고 갖다 놓는 이유도 아는데 우리가 돈을 댈 수는 없겠다라고 함으로써 그러면 미국이 안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싸니까. 미국도 지금 뭐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그럼 돈을 내겠다라 그러면 갖다 놔라. 그렇게 되면 중국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게도 우리는 반대했지만 미국이 자기 돈으로 갖다 놓겠다니까 어떡하냐. 이 정도로 하면요. 사드도 갖다 놓고 돈도 안 들고 한중 관계도 지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OX에서 갖다 놔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선택을 하지 말고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 관련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그제 열렸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했어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나오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최고인민회의 불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뭐 노동당 그 정치국 확대 회의에 불참했다 또는 중앙군사위원회에 불참했다 이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북한에서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닙니다. 당에서 결정된 정책을 발표하는 기관이고 또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당에서 내정한 사람들을 사실 이제 손들어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불참했다는 것은 큰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뭐 예상했던 대로 이번에도 그냥 사람 바꾸는 정도의 발표가 나왔는데 인민회의는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한 겁니다. 큰 의미를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도 불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또 최근에 지금 불참을 한 건데 근데 또 그 며칠 전에는 현지 시찰 모습은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이제 집권 4년차 접어들었는데 어떤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보여서 불참하는 거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도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최고인민회의 계속 참가했는데 한 4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가고 한 10년 동안에 한 4번 갔어요. 그 정도로 여기는 그냥 거수기로서 형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최고인민회에서 행해진 모습을 보면 금년도 뭐 국가 예산 승인하고 그 다음에 국방위원 새로 경신하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이렇게 한다라고 다 하니까 오히려 김정은이가 참가 안 해도 김정은이가 시킨 대로 다 하니까 김정은이의 권력을 더 확실하게 반석에 있다는 것을 과시한 거 아닌가. 거꾸로 일부러 안 갔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내가 없어도 내 입지는 이제 확고하다. 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박성조 교수가 흥미있는 주장을 최근에 내놨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에 그 사치를 즐기는 엘리트 계층이 등장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계층에 속할 겁니다. 하나는 특권층의 자녀들 또는 특권층 본인들 이제 권력 가진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뭐 이 소위 자본주의 체제의 그 지하 경제를 통해서 돈을 축적한 사람, 부를 축적한 사람 이 두 부류인데요. 크게 보면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뭐 카드 결제가 시행이 되고 또 뭐 이런저런 놀이기구들이 등장하고 바람직한 변화인데요.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이런 변화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방치 허용하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또 이것들이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금방 변덕을 부려서 또 탄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우리가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아주 안정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홍 의원께서 짤막하게 한번 해주시죠. 저는 북한의 지금 주택 시장이 부동산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역회사들이 부동산 투기라고요. 그다음에 중국인들도 북한에 투자를 좀 하면 임시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서 20만 달러짜리 아파트가 평양에 등장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억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거기다 휴대폰이 북한에 250만 대고 그런 거 보면 북한이 좀 변하고 있긴 한데 김 원장님 지금 잘 지적하셨듯이 이 장마당이나 이런 데서 돈을 벌고 주택을 가진 게 다 이게 주택 가지는 게 사실 거래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체제가 운영되는 거는 경제하는 사람들을 당과 군의 간부들이 다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탈 체제입니다. 당과 군의 간부들이.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사회가 변화는 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김정은이가 수틀리면 다시 또 갈아엎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